10년 전에 저는 하나의 비전, 그리고 2명의 직원을 데리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50명의 직원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1억 5천 달러의 매출을 만들 겁니다. 저는 매일 아침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마다, 그리고 이 사무실을 나올 때마다 이 목표를 생각합니다. 이 목표를 성취했을 때 만족감, 그리고 그 느낌까지 상상해봅니다. 제가 18살이 되었을 때 저는 중하위 계층에 속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내가 원하는 계층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원하는 집을 사기 위해서는 얼마의 돈이 필요한가? 그리고 계산해봤습니다. 세금까지 말이죠. 그리고 전 깨달았어요. 미국에서 큰 집을 갖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세금을 많이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중하위층에 속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능통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봤던 성공한 사람들은 한 가지를 정말로 잘했기 때문이죠. 저는 매번 미식 축구 선수 페이튼 매닝을 떠올립니다. 그는 1년에 $10,000,000를 법니다. 그는 이 돈을 받는 데 있어서 태클을 하고 공을 차고 디펜스를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능통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정말 잘해요. 그 대가로 그만큼의 돈을 받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단지 무언가를 괜찮은 정도만 한다면 아무도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지 못할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사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평범한 사람에게, 평균적인 사람에게 그만큼의 돈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잘하는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한 가지, 그것을 잘해내면 됩니다.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보통은 그 사업이 잘 굴러갈 때만을 이야기하고 싶어 할 거예요. 하지만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해가 빛나고 있을 때 사업가가 되는 것은 쉽다라고 말이죠. 현금 흐름이 좋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또 별다른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쉬울 겁니다. 하지만 주요 고객들이 떠나고 자금이 부족한 상황일 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을 때 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훌륭한 사업가가 된다는 것은 실패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중력을 잃지 않는 것이며 극도로 동기부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훌륭한 사업가의 진정한 능력은 실패를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흡수하는 데서 나옵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거라고 느껴질 때 한 번 더 일어나세요. 그럴 때일수록 직원들 앞에 서야 하며 다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동기부여되어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시기에도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성공적인 사업가가 된다는 것은 외로운 일이에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욱 외로워질 겁니다. 여러분들과 어울릴 사람들이 더욱더 줄어들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 함께할 동료를 찾습니다. 사람들과 맥주를 마시고 어울리죠. 하지만 이 정도의 집중력으로는 무언가를 유지하기 힘들 거예요. 힘들 때마다 제가 하는 것은 제가 가려고 하는 위치에서 이미 성공한 사람, 이미 그 길을 걸어왔던 사람을 찾는 겁니다. 전 이럴 때마다 다른 성공한 사업가들을 찾아다녔고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많은 성공자들이 있습니다. 배우는 것을 사랑하십시오. 영상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 모든 것을 잘하려 하지 말고 한 가지 일에 능통하라. 괜찮은 정도로만 일을 한다면 아무도 당신에게 돈을 주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실패를 회피하지 말고 그 자체로 흡수하라. 많은 성공자들이 실패를 겪지만 그들은 실패로부터 배우고 배운 것을 토대로 다른 성공을 만들어낸다. 세 번째, 배우는 것을 사랑하라. 힘들거나 사업이 풀리지 않을 때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술을 마실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갈 길을 경험한 사람을 찾고 그들로부터 배워라.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고 실력을 업그레이드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행동이 없으면 결과가 없고 피드백할 것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를 하더라도 특별하게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분야의 정점을 찍은 사람, 우리는 그들을 고수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딱히 열심히 광고하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입소문을 내기도 하며 사람들은 그들을 찾아 나서기까지 하죠. 한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사람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부러워해요. 하지만 막상 그런 사람들처럼 되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쟤는 원래부터 그랬을 거야. 원래부터 저런 재능이 있었을 거야. 하지만 고수들은 그만한 실력을 갖추기까지 오랜 시간 실력을 갈고 닦아왔으며
보통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분야의 정점을 찍은 고수들의 5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지식을 자산으로 생각합니다. 보통 자산이라고 하면 현금, 주식, 부동산이 떠오를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숫자로 표현되는 것만이 자산이 아니에요. 이제는 지식이 정말로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했지만 앞으로는 지식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할 거예요. 고수들은 지식이라는 자산이 돈과 다르게 세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할수록 교육 환경이 좋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무 의지도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이 이 지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지식은 자발적으로 배우려는 의지가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자산이에요. 우리가 로또 당첨을 원하거나 코인이 대박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지식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만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이것을 가질 수 없을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정보를 흡수하고 싶은지, 어떤 정보를 소화하고 배설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지식의 신진대사라고 말해요. 세상을 바라볼 때 호기심을 가지고 모든 것에서 배우며 배운 지식과 경험을 정리하고 공유하고 피드백까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식의 신진대사를 제대로 하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분야에서 정점을 찍고 싶다면 언제나 겸손한 마음과 함께 배우고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 지식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한 아주 풍족한 자산이자 무기가 되어줄 거예요. 두 번째, 고수들은 학, 습, 관, 행 이 4가지 프로세스를 완벽히 거칩니다. 모든 것은 학에서부터 시작돼요. 무언가를 배우는 것부터 시작되죠. 공부라는 것은 되고 싶은 나의 모습, 그리고 현재 나의 모습과의 갭을 채우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롤모델을 정하는 건 정말로 중요해요. 만약에 영어를 능숙하게 하고 싶다면 영단어, 문법, 문장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책을 보고 인터넷 강의를 듣고 여기저기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행위, 이것을 우리는 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습이에요. 배우는 것과 익히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수영하는 법을 말이나 글로 배웠다고 하더라도 몸으로 연습하지 않는다면 수영을 할 줄 안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결국 익히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직접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동기부여 영상을 많이 보더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저 환상 같은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역시 이딴 거 봐봐야 소용없어. 환상만 커지고 현실은 암울할 뿐이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 자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내가 배운 것을 토대로 행동으로 옮겨본 적이나 있는지 말이죠. 행동이 없으면 결과가 없고 피드백할 것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현실도 피하지 마시고 그냥 부딪혀 보세요. 안 죽어요. 실수하셨으면 사과하시고 고쳐나가십시오. 완벽한 시작은 없습니다. 고수들도 마찬가지로 지식을 배웠으면 익히는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반드시 거쳐요. 그 다음 과정은 관, 즉 몸에 배게 하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몸에 익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눈을 감고도 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뇌가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몸이 기억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그제서야 진짜 지식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행은 배우고 익히고 몸에 배게 한 지식을 실제로 활용하는 단계를 말해요. 배우기만 하고 쓰지 않는 지식은 배우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자들의 글쓰기, 노하우를 수집했다면 노하우의 공통점들을 정리하고 매일 일정 시간 노동자처럼 꾸준히 글을 써야 합니다. 좋은 글감이 떠오르건 말건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책상에 앉아서 글쓰기 하는 과정을 거쳐보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지만 최고가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한 분야의 정점에 이른 사람들은 이 학, 습, 관, 행 4가지 프로세스를 완전히 익힌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세 번째, 고수들은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프로야구를 볼 때 게임을 해석해주는 해설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안타를 치는 건 곤란합니다. 무리한 도루는 안 돼요. 이런 해설은 고수의 해설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진짜 고수는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예측을 합니다. 볼이 가운데로 몰리는 것을 보니 안타를 내줄 가능성이 크네요. 폼이 흐트러지는 것을 보니 오늘 저 선수는 홈런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견제구를 던지지 않으면 도루를 허용할 겁니다. 등등. 무언가 일이 벌어지기 전부터 경고하고 일반인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줄 아는 것이 진짜 고수의 해설이에요.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히딩크 감독은 바로 대표적인 전문가입니다. 한국 축구는 정신력과 체력은 좋지만 골 결정력이 부족하다라는 막연한 분석 대신 그는 정량적으로 새로운 분석법을 제시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의 인류 선수가 100이라면 한국 축구는 힘과 지구력 50, 기술 85, 스피드 80, 자신감 60, 국가와 축구에 대한 사명감 99 이런 식으로 평가한 거죠.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히딩크는 체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체력 훈련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월드컵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한가하게 체력 훈련이나 한다는 우려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문가다운 분석을 통해서 결국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어요. 그는 축구 선수 시절에 인류 선수 출신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실전 경험을 통해서 엄청 많은 연구를 해왔고 날카로운 눈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가설과 관찰이 필수예요. 스포츠 전문가가 되고 싶은 사람은 경기를 볼 때 별 생각 없이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추측하며 볼 겁니다. 추측이 틀리면 가설을 다시 세우고 다시 관찰합니다. 이런 반복된 가설과 관찰을 거친 것은 이론이 되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경험이 필요하지만 아무 생각 없는 경험은 한계가 있어요. 추측이 없으면 뛰어난 관찰도 독창적인 관찰도 없을 거예요. 네 번째, 아이디어는 짜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것이다.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짜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고수들은 진짜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압도적인 지식의 축적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창의성을 짜내는 게 아니라 흘러넘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정보의 원천을 깊게 탐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보를 가공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시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해보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워터파크를 운영한다면 날씨와 매출을 함께 관찰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매출이 줄어들거나 하는 등의 날씨에 따른 매출의 변화가 있을 것이며 이들의 상관관계를 찾아보는 거죠. 이런 단순한 예시 외에도 월별로 자료를 만들다 보면 규칙을 찾게 되고 이를 통해서 미래 예측을 할 수 있으며 어떤 현상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혁신을 위해서는 역발상도 필요해요. 1994년 9월 에스토니아에서 여객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95명이 사망하고 757명이 실종되는 아주 참혹한 사고였어요. 이 사고의 원인은 배가 무게 중심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거친 파도로 인해서 갑판에 실린 자동차가 한쪽으로 쏠렸고 이 때문에 무게중심을 잃고 전복되었던 것이었죠. 선박회사는 재발 방지를 고민했고 갑판에 구멍을 뚫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해수가 이 구멍을 통해서 밑바닥으로 흘러 들어오면 배의 밑바닥을 무겁게 해주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잡기 쉬울 것이라는 아이디어였죠. 그들은 피해만 준다고 생각한 해수를 역으로 이용한 것이었고 이것은 기존의 생각에 대한 역발상의 예시라고 볼 수 있죠. 뉴턴은 사과가 나무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사과를 당긴다고 생각했고 이 역발상을 통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고수들은 먼저 정보의 원천에 접근하고 그 정보를 시간 순서로 혹은 역으로 생각해보는 것을 잘합니다. 정점에 오르는 사람은 이렇게 끊임없이 배우고 생각하고 적용하는 것을 습관화한 사람들이에요. 다섯 번째, 직이 아닌 업에 대해 정의한다. 사람들은 말해요. 직업이 적성에 맞지 않아요. 직업 선택을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직이 아닌 업을 제대로 정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업을 제대로 정의한 기업에는 풀무원이 있습니다. 풀무원은 처음에 두부와 콩나물을 파는 회사로 유명했어요. 하지만 풀무원은 더 이상 두부와 콩나물을 파는 회사가 아닌 정직과 신뢰를 파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풀무원의 두부와 콩나물을 사지만 알게 모르게 고객들의 인식 속에는 풀무원의 제품이 다소 비싸더라도 맛있고 건강한 식품을 파는 회사라는 생각이 있어요. 고객들은 풀무원 제품이 믿을만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풀무원의 제품을 구매하는 겁니다. 유한 킴벌리는 어떨까요? 유한 킴벌리는 단순히 티슈와 기저귀를 파는 기업이 아니라 윤리와 환경 철학을 파는 회사예요. 유한 킴벌리 고객은 친환경 제품에 더 열광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이렇게 업을 생각하다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보험회사는 보험 서류가 아니라 안심을, 술집은 그냥 음식과 술이 아니라 즐거움과 편안함을 파는 곳이에요. 만약 호텔을 운영하는데 단순히 요식 아니면 숙박업으로만 정의한다면 하는 일은 단순해질 겁니다. 방청소, 조식 메뉴 개발 딱 이 정도일 거예요. 하지만 만약 추억 재생업이라고 정의한다면 어떨까요? 유명한 배우가 묵었던 방 또는 유명한 가수가 즐겨 찾던 메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고객은 서비스 그 이상의 가치를 느끼게 될 거예요. 꼭 기업이 아닌 개인일지라도 자신의 업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한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사람들의 특징 5가지를 알아봤어요. 첫 번째, 지식을 자산으로 생각한다. 두 번째, 학습 관행. 이 4가지 프로세스를 완벽히 거친다. 세 번째,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것을 반복한다. 네 번째, 아이디어는 짜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직이 아닌 업에 대해서 정의한다. 이 5가지 법칙들을 기억하시고 가장 자신 있는 분야를 만들어 나간다면 성공에 조금 더 빠르게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성공 최적화 컨설턴트라는 타이틀을 만들었고 각자가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더 이상 헤매지 않도록 돕는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업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영상은 윌라 오디오북 고수의 학습법이라는 책을 듣고 영감을 받아서 제작했습니다. 3개월 전에 윌라 오디오북과 제휴해서 쿠폰 혜택을 나눠드렸었는데 600명 이상의 구독자분들께서 가입해 주셨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래서 윌라 오디오북과 협의 끝에 수량을 좀 더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윌라 오디오북은 운전할 때, 집안일 할 때, 그리고 저 말고도 누군가가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을 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툴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사용해보지 못한 분들께서는 영상 댓글 링크를 통해서 한 달간 무료로 체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길에서 헤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는 동기부여학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스티브 잡스는 이날의 파티가 애플의 미래를 통째로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이제 막 걷기 시작할 때부터 유아용 침대를 분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는 9살 때 형이 준 드라이버로 아버지의 전동 공구를 분해하면서 놀았어요. 델사를 창립한 마이클 델은 16번째 생일에 선물로 받은 애플2를 켜보지도 않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가져가서 조립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실리콘밸리에 있는 거의 대다수의 혁신가들은 역설계 접근법의 기질을 타고난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설계 접근법이란 무엇일까요? 호기심이 가는 대상을 체계적으로 분해하고 그 내부 원리를 알아내서 중요한 통찰력을 뽑아내는 접근법을 말합니다. 이 접근법은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IT 분야에서 꽃을 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민첩한 정보 수집 그리고 학습이 필수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IT 분야가 아닌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접근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고용주가 뛰어난 인재를 발견하고 채용하기가 더 쉬워졌으며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더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진 자의 전략을 순식간에 내 것으로 만드는 기술, 역설계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05년 어느 날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잡스는 빌 게이츠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엔지니어의 아내와 오랜 친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스티브 잡스는 이날의 파티가 애플의 미래를 통째로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생일의 주인공이었던 엔지니어는 빌 게이츠에게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현재 진행 중이던 태블릿 PC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늘어놓았어요. 이것은 컴퓨터 세계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어필했습니다. 태블릿의 세련된 디자인, 실용성, 그리고 간편한 휴대성을 끊임없이 강조했고 특히 태블릿에 딸려있는 스타일러스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때 스티브 잡스는 적당히 동조하면서 분위기를 맞췄지만 머릿속으로는 조용히 아이디어를 흡수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날 잡스는 직원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는 태블릿을 만들 겁니다. 하지만 키보드나 스타일러스가 딸려있으면 안 됩니다. 잡스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그대로 모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훨씬 더 뛰어난 제품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6개월 뒤에 그들은 스타일러스가 아닌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해서 입력하는 태블릿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잡스는 이것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태블릿을 개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보다는 이 기술을 다른 프로젝트에 적용할 거예요. 직원들은 당황스러워했고 그렇게 태블릿 프로젝트는 무기한 보류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고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회사로 만들어줄 새 제품을 공개하게 돼요. An iPod, a phone. Are you getting it? And we are calling it iPhone. 우리는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라는 인물을 볼 때 그들의 개성과 결점, 천재성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경쟁 대상이었던 그들이 서로가 개발한 기술을 분석하고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그것을 새로운 제품 개발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역설계 접근법은 IT 업계뿐만 아니라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학계의 거장, 유명한 셰프, 전설적인 코미디언, 최고의 스포츠팀 모두 이 접근법을 사용해서
위해서 그들의 프로젝트를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역설계를 우리의 인생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알고리즘이란 단어를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알고리즘 기술은 신속하게 패턴을 찾아내는 능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에요. 이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패턴을 분석하고 파악하는데 아주 뛰어납니다. 역설계는 이 알고리즘처럼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의 패턴을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되죠. 지금부터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수집하기. 패턴을 찾아내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분석이 아니라 수집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돼요. 뛰어난 작가와 음악가 그리고 디자이너의 습관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거장이 아니라 수집가로 생각해요.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들을 보면 이름을 날리기 훨씬 전부터 자신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작품을 수집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앤디 워홀은 미술품을, 데이비드 보어는 음반을, 줄리아 차일드는 요리책을 모았어요. 닥치는 대로 영화를 보던 쿠엔틴 타란티노는 동네 비디오 가게에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영화를 추천했습니다. 그는 비디오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더 많은 영화를 볼 수 있었죠.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보유한 장서가 9,000권이 넘었고 해마다 200여 권씩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뛰어난 사례를 모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최고에 이르기 위한 첫 단계는 최고에 이른 이들의 작품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례를 끊임없이 접하고 경험하다 보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력이 쌓이게 됩니다. 그 후에는 의식적으로 애쓰지 않아도,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패턴을 찾아내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돼요. 이것을 인지심리학에서는 암묵적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한 분야의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는 것의 이점은 다양한 크리에이텀의 장점 요소를 새로운 방법으로 조합할 수 있고, 이것을 토대로 나만의 스페셜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에 있어요. 역설계의 시작은 분석이 아니라 수집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다른 그림 찾기. 훌륭한 사례들을 모은 다음에는 그것들이 왜 탁월한지 그 이유를 알아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특정 사례와 다른 사례를 구분짓는 요소들을 탐색해봐야 해요. 이때 우리는 다른 그림 찾기 기법을 통해서 성공의 특성을 알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우연히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뜬 화면을 보자마자 마음이 끌리고 어느새 무료 뉴스레터를 받아보기 위해서 회원으로 등록하려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고 정신을 차린 뒤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 원래 이런 거 잘 신청 안 하는데 왜 이 사이트에 끌리는 걸까? 보통 사람들은 이럴 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역설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때 다른 그림 찾기 기법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요. 이 사이트가 매력적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 사이트가 매력적인 이유가 뭘까? 내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뭘까? 현재 내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들이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질문 그 자체보다는 뛰어난 결과물을 만났을 때 이것이 왜 훌륭한가를 이해하고 해부하려고 하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경영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와 같은 혁신적 경영자의 가장 큰 차이는 성격이 아니라 행동 방식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 방식을 가진 경영자들은 호기심에 이끌려서 행동하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해요. 그들은 넓은 시야의 질문을 던집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가 뭘까? 와 같은 질문 말이죠. 그리고 만일을 가정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우리가 사용하는 현금 시스템을 없앤다면 어떻게 될까? 와 같은 질문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캐내려고 했어요. 고객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와 같은 질문이에요. 훌륭한 많은 사례를 이미 수집했다면 이러한 다른 그림 찾기 방식을 통해서 그들이 뛰어난 이유를 비교, 대조해보고 철저히 분해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줌아웃 전략. 패턴을 파악하는 방법이 다른 그림 찾기 기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1950년 초반 프로 미식축구 뉴욕 자이언츠 팀의 사무국장 웰링턴 마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즉석 카메라인 폴라로이드 카메라였어요. 이 제품에 반한 마라는 일터에도 이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이 제품을 팀의 코치에게 보여줬고 코치는 기가 막힌 작전을 떠올렸어요. 그는 마라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사진기를 들고 상대방 팀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관중석 제일 높은 층에서 사진을 좀 찍어주세요. 상대팀의 포메이션을 몰래 찍어서 저에게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달한 정보는 경기의 승리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넓은 시야에서 찍은 사진은 가까이에서 보이지 않는 정보를 가져다 줬고 이것은 팀의 연승 행진으로 이어졌어요. 뒤로 물러나서 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경기장 전체를 조망하는 것만큼 상대방의 작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역설계에도 이러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분석하고 싶은 대상이 있을 겁니다. 가까이에서 대상을 봤을 때는 보이지 않던 패턴이 줌아웃 기법을 통해서 멀리서 바라보면 그제서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우리는 글쓰기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중학교 수준의 글쓰기 수업에서는 개요 작성을 반드시 가르칩니다. 글쓰기를 시작하기 전에 각 부분에서 다룰 주요 논지를 정리하고 글의 전체적인 그림을 짜는 과정이죠. 하지만 역방향 개요 작성은 이를 반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있어서 대학에서 심리학 논문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허구한 날 도서관이나 카페에 앉아서 깜빡거리는 커서를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겨있는 시간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전략을 바꿔서 굉장히 존경하는 저명한 심리학자의 논문을 우선 읽어보는 거예요. 논문 하나를 꼼꼼히 읽은 후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논문도 똑같이 집중해서 읽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논문까지 읽다 보면 일정한 패턴이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도입부에서는 놀라운 통계 자료나 새로운 이야기로 독자의 관심을 끌어당긴다.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 후에 기존 연구 결과들을 검토하고 인상적인 문체로 자신의 논지를 기술하는 등의 패턴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패턴을 발견했다면 역방향 개요 작성을 통해서 순식간에 개요를 짜고 나만의 논문을 시작할 수 있게 돼요. 즉 뒤로 물러나 먼 발치에서 큰 그림을 본 뒤에 패턴을 발견하고 나의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적용해보는 거예요. 이러한 줌아웃 기법을 활용해서 역설계를 시도해보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수치화 작업. 병원에서는 항상 특정 항목을 측정하고 수치화합니다. 체온, 몸무게, 혈압, 심박수 등등 많은 것을 측정하고 의사는 이것을 토대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죠. 이러한 수치가 유용한 이유는 환자들을 표준화하고 수치를 비교해서 환자들에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적 쉽게 살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수치화의 힘이에요. 중요한 특성을 숫자로 표현하면 비교가 정말 쉬워집니다. 영감받은 강의, 따라하고 싶은 강의를 분석할 때에도 이 수치화 작업은 역설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테드 최고 조회수인 7천만 조회수를 기록한 강연 학교가 창의성을 죽이는가는 창의성 전문가이자 교육가 켄 로빈슨의 2006년 강연입니다. 그의 강연은 청중을 사로잡았고 강연 내내 청중을 몰입시켰어요. 어떻게 그의 강연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강연을 수치화하여 역설계한 결과 그 비결을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수치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목록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강연 시간, 단어의 개수, 긴장감 고조장치나 질문의 횟수, 농담의 횟수, 내용의 전달 속도, 바디랭귀지, 슬라이드 개수 등등이 있습니다. 로빈슨의 강연을 분석하다 보면 눈에 띄는 항목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 중에 첫 번째는 농담의 횟수입니다. 20분도 안 되는 강연에 농담이 40회나 나와요. 이것은 청중들이 대략 1분에 2번씩 웃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정말 반전이었어요. 왜냐면 로빈슨은 세계적으로 명성 높은 교수이자 교육가였지만 그는 마치 스탠드업 코미디언처럼 강연을 진행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눈에 띄었던 것은 질문의 횟수입니다. 그는 총 25번의 질문을 던졌는데 이것은 1분당 1회 이상의 질문을 던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청중을 끌어당기고 집중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이었어요. 세 번째로 주목한 것은 그가 사용한 통계 수치입니다. 20분 가까운 강연에서 그는 통계 데이터를 딱 한 번 사용했어요. 반면에 그가 사용한 이야기와 일화는 35%를 차지했어요. 이를 통해서 강연의 흡입력은 통계가 아닌 스토리텔링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특정 항목들을 수치화하면 강연이 지닌 독특한 흡입력 그리고 그 이유와 패턴이 효과적으로 눈에 들어올 거예요. 강연을 그냥 보기만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보다 이렇게 수치화를 통해 역설계를 해본다면 강연의 성공 요인을 더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론 프리드먼의 역설계라는 책을 참고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봤어요. 가진 자의 전략을 가장 빠르게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첫 번째, 최대한 많은 데이터 수집하기. 두 번째, 다른 그림 찾기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비교하기. 세 번째, 줌아웃 기법으로 큰 그림을 그려보기. 네 번째, 수치화해서 비교하기. 저는 이 역설계라는 생소한 용어를 이렇게 이해해 봤습니다. 한 분야의 훌륭한 사례들을 수집하고 이 자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비교해보고 빠르게 일정한 패턴을 파악하는 것, 그 패턴의 핵심적인 성공 요소를 찾아내서 나의 프로젝트에 철저히 적용하는 접근법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좀 더 세분화된 벤치마킹 기법이 아닌가 싶어요.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네 번째, 수치화 기법이었습니다. 저는 숫자에 좀 약해서 사실 머리 아픈 분석을 꺼리고 감정을 다루는 부분에서 성공 포인트를 많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철저하게 모든 것을 숫자로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 정도는 아니어도 수치화해서 측정해보는 습관은 조금씩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나요? 오늘도 역설계를 통해서 경쟁자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기술은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2년 전부터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디지털화가 주는 압박 속에 살아왔어요. 아날로그 방식에 익숙했던 현대인들은 언택트라는 단어에 익숙해져야만 이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느낌은 저에게도 알게 모르게 부담감으로 다가왔어요. 나는 디지털 기술을 잘 모르는데, 코딩할 줄도 모르는데 이러다가 AI한테 대체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었죠. 하지만 디지털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정말로 갖춰야 할 능력은 디지털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디지털화 시대에서 탁월함을 발휘하기 위한 5가지 능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를 우선순위에 두는 능력. 우린 항상 어떤 제안이나 초대, 그리고 작업 요청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런 것을 거절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싫다는 말을 하려면 불편한 마음을 극복하고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하죠.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예의 규범을 어기려면 의지와 기계가 필요할 겁니다. 어쩌면 거절할 수 없는 아주 설득력 있는 근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여전히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탁월함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이 모든 것을 해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는다면 재산을 모을 수 없고 아이를 정서적으로 건강한 어른으로 키워낼 수도 없으며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수 없을 겁니다. 탁월함에는 시간과 에너지가 집중되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과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위대한 선수들의 개인 트레이너였던 팀 그루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탁월함은 외롭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당신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곳 어디에나 다 있을 수 없다. 탁월함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만인의 연인처럼 모두에게 사랑받고 모든 일을 바르게 처리하려고 한다면 정작 나의 가슴이 가장 뛰는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위한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할애할 때 최고의 기량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행위가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서 좋아요를 받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탁월함을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두 번째, 근면성실과 꾸준함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에 미국의 배우 메릴 스트립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끈기, 그리고 품격이 전부입니다. 성공이나 성취는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끈기에서 온다. 이런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젠 당연한 명언처럼 들리실 거예요. 하지만 과연 현실에서도 그럴까요? 학교 친구가 받은 수학 만점에서부터 스타트업을 유니콘 기업까지 키운 지인의 성공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빛나는 결과만을 보고 이 모든 성과 뒤에 있는 비용과 끈기, 그리고 불확실함에 도전한 용기, 이에 수반되었던 두려움과 좌절, 참석하지 못한 생일 파티,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들은 이런 노력들을 거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빛나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야 비로소 그 무대의 뒤를 살짝 공개할 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천부적 재능은 매력적으로 보일 겁니다. 그 사람이 성공한 이유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고 나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줄어들어요. 하지만 남는 것도 없을 거예요. 끝없는 연습과 의지력, 이런 것들은 뭔가 안간 힘을 쓰는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에게 왠지 덜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멋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실제로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와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서 100명 이상의 음악 전문가에게 젊은 예술가 2사람의 자기소개서와 작품 샘플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들은 두 예술가 중에서 함께 일할 한 사람만을 정해야 했습니다. 이들에게 숨겼던 사실은 바로 작품 샘플은 같은 것이었고 자기소개서 역시 단 한 가지만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는 후보자의 재능을 강조했고 다른 하나는 후보자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흥미로운 결과는 한 가지가 아니라 무려 3가지나 나왔어요. 첫 번째, 음악가 대부분이 똑같은 샘플임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 두 번째, 음악가들은 사전 설문조사에서 전반적으로 성공하는 데 있어서 재능보다는 근면성실한 노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가의 과반수는 재능을 타고난 것 같은 후보자를 선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도 경험도 많은 전문가들은 젊은 예술가의 굳은 의지보다는 재능에 더 많이 감탄하고 매료되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의지력은 탁월함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실에서는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현실과는 다르게 탁월함은 훈련과 습관을 통해 가질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스포츠 역사상 가장 탁월한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승으로 성공을 측정하지 않는다. 내가 매년 얼마나 더 발전하느냐가 성공의 척도이다. 이것이 바로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정신이며 그들이 이미 어떤 성공을 거뒀는지와는 상관없이 그들 뒤에는 화려함보다는 끈기가 더 많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발전을 위해 반성하는 능력. 우리 대다수는 자기 성찰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자신을 비춰보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칭찬과 평점, 매출과 주문량을 보고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신호로 이해합니다. 외부인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아는 것은 분명히 개인의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외부인의 인정은 얼마나 정직하고 그 비판은 얼마나 타당할까?
그들의 피드백이 우리의 자기 평가와 얼마나 일치할까?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사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신경을 더 많이 씁니다. 직업 교육이나 대학 공부, 아이를 낳을지 말지 결정할 때 혹은 셀카를 찍을 때조차 다른 사람의 의견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려워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효율적으로 일하는 사람보다 반성하는 사람이 더 많은 혁신과 가치 창출을 이뤄낸다는 거예요. 한 연구팀은 콜센터 직원에게 하루를 마감하면서 그날의 상담 내용을 검토하고 거기서 무엇을 배웠는지 깊이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집단에서는 하루를 마감하면서 상담 기술의 기본 규칙을 공부하라고 했어요. 열흘 뒤에 반성한 직원들의 실적은 비교 집단보다 23%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더 이상 반성하지 않자 우수한 실적도 함께 사라졌어요. 직장 생활이나 사생활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반성을 하면 우리들의 성과뿐만 아니라 편안함의 정도도 높아집니다. 요즘 떠오르는 트렌드는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거기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새로운 첨단 기술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공지능이 내 업무의 일부를 대체한다면 나는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나를 발달시켜야 할까? 이런 반성과 숙고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번째, 고속도로 모드에서 사파리 모드로 바꾸는 능력. 지금까지는 속도가 목표인 사람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정해진 시스템을 따라가면서 대학에서 좋은 학점을 따고 목표의 시선을 고정한 채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탄탄한 경력을 쌓아나갔죠. 하지만 지금처럼 불확실성의 시대에서는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길도 결과도 이제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불확실한 시나리오에 적응하는 사람만이 탁월함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진도 정치인도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더듬더듬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위해 공부했고 벌어진 일을 관찰했고 경로를 조정하고 자기 자신을 검열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직접 운전해서 다니는 사파리에서처럼 열린 마음으로 뜻밖의 일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계획대로 흘러가는 일은 줄어들 거예요. 이제는 불확실한 시나리오에 적응하는 사람만이 탁월함을 발휘합니다. 다섯 번째, 사소한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능력. 스타벅스 CEO 하워드 슐츠는 처음부터 세계적인 부자가 아니었어요. 스타벅스가 시애틀에 상점 4개를 가진 작은 회사였을 때부터 여기에 직원으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탈리아로 출장을 갔고 그곳의 커피 문화가 마음에 들었어요. 커피바에 앉은 모든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바리스타들, 거품이 가득한 커피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이런 커피 문화를 미국으로 가져가려고 했지만 그의 상사는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슐츠는 퇴사를 했고 자신의 커피하우스를 열었지만 스타벅스라는 이름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스타벅스의 지점들을 인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스타벅스의 시작이었어요. 지금 스타벅스 모든 매장의 인테리어는 손님들이 이탈리아 커피바에서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처럼 우연치 않게 얻은 정보와 아이디어를 자신의 전문 분야에 접목하는 기술은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이 기술을 엔카운터링이라고 해요.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순간순간의 번뜩임과 자극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자신의 전문 분야에 빠르게 접목할 수 있는 사람이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사람만이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창의성의 영역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우연한 자극을 감지했을 때 그 느낌을 쓸데없는 일로 치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아비투스의 저자로도 유명하죠. 도리스 메르틴의 책 엑설런스를 참고해서 제작했습니다. 요즘에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나요? 인공지능이 내 일을 대체하진 않을까? 시대가 변해서 내 일이 사라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누구에게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트랜지션이다, 언택트다. 우리는 이런 디지털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이러면서 엄청난 붐이 있었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원격 회의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공부하고 괜히 코딩도 관심 가져보고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대체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요소는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인간다움에서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더 인간적으로 탁월한 존재인가. 결국은 이미 탁월한 사람이 디지털 기술과 결합했을 때 시너지가 나고 이미 탁월한 제품이 디지털 기술과 결합했을 때 시너지가 나고 이미 탁월한 아이디어가 디지털 기술과 결합했을 때 시너지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책 엑설런스에서는 인간의 탁월함을 키우는 9가지 요소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어요. 시대가 변해도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들고 싶은 분들께 이 책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저는 14살 때 정말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요요를 사게 됩니다. 첫 기술을 시도했을 땐 정말 형편없었어요. 가장 간단한 기술이었지만 이것조차 저에게는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손재주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연습하니까 처음보다는 좀 나아졌습니다. 그때 전 생각했어요. 어쩌면 내가 요요를 잘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제 삶에서 처음으로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요요에서 저는 열정을 발견한 거죠. 그때부터 연습을 하는데 저의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저의 기술을 다음 레벨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의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어요. 그렇게 4년이 지났죠. 18살 때 저는 요요 컨테스트의 무대 위에 서게 되었고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 생각했어요. 난 이제 영웅이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을 할 거고 많은 스폰서들이 생길 거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제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회는 제가 가진 열정에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저는 대학을 들어갔고 일본의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전 시스템 엔지니어였어요. 제 열정이 더 이상 제겐 남아있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결국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요의 실력을 더 키우고 사람들에게 요요가 얼마나 환상적인 것인지 보여주기로 말이죠.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전문 공연자로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고전 발레와 재즈 댄스 그리고 다양한 묘기들을 배우기 시작했죠. 공연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멋있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 실력이 점차 좋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했죠. 그 결과 저는 세계 요요 콘테스트에서 우승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테드 강연에 요요와 함께 서 있습니다. 제가 요요를 통해서 배운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것에 열정이 있고 충분한 노력을 다한다면 불가능이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결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의 공연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작하죠. 더 이상의 평범한 태도를 버리고 내가 선택한 분야를 마스터한다는 생각. 이런 생각으로 무언가를 1년 이상 꾸준히 한다면 인생의 성공은 반드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마인드를 갖기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마인드를 갖기가 더욱 힘들죠. 다른 사람의 업무가 나에게 넘어오는 게 싫고 그것을 한다고 해도 월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죠. 더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상사의 잔소리가 많아질 확률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가지기란 너무나 힘들어요. 하지만 언젠가 사업을 통해서 부를 확장하고 싶고 또 사업이 아니더라도 회사 밖에서 프리랜서로서 수익을 창출하고 싶은 분이라면 뭐가 되었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내는 습관을 들이시길 추천드릴게요. 회사 밖에서는 내가 제공한 서비스가 곧 내 평판이 되고 그 평판이 나의 수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이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아요. 그 지식과 경험들이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지난 7년 동안 회사원으로 생활하고 회사를 나와서 경제적으로 독립한 지금 그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쌓은 지식과 경험들이 지금은 엄청난 자산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의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할 때에도 큰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부업이나 프리랜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무기를 멋지게 다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꿈은 나의 색이고 나만의 색이 없다면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부릅니다. TV를 거꾸로 놓고 보는 괴짜 교수, 2032년 달력을 놓고 보는 미래학자, 카이스트 벤처 창업의 대부.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뛰어난 재능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왜소한 체구에 언변도 부족했습니다. 그저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의 위치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반드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을 갖는다는 것은 배부른 낭만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전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각박한 현실에서 독보적인 존재,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괴짜가 되어야 한다. 제가 생각하는 괴짜란 그냥 독특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독특한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을 말해요. 이런 엉뚱한 상상을 즐기는 사람 중에는 일론 머스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말이 많은 인물이긴 하지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얼핏 보면 그의 생각이나 행동은 SF 영화처럼 허황돼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는 주변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오직 그의 일에만 집중합니다. 우주 탐사에 박차를 가하죠. 그는 그만의 엉뚱한 상상을 실현해내는 데에만 최선을 다합니다. 스페이스X는 민간 기업 최초로 유인 우주선을 보냈고 24년 9월에는 승객 100명을 태우고 화성 탐사에 나서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괴짜들은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꿈꾸고 하나씩 실행에 옮겨나갑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미래에 도착하는 사람들도 바로 괴짜들일 겁니다. 평범함은 쉽게 대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력을 키우고 한 번 더 뒤집어서 생각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불편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괴짜처럼 생각하고 실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괴짜가 살아남기란 쉽지 않아요. 수많은 고정관념과 불편한 시선들이 그들을 궁지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이 패기 하나로 그 시선을 감당하기에는 꽤나 많은 감정 소모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 한마디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려면 불편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보통 편하다라는 수식어는 침대 같은 것에나 어울리는 단어예요. 독보적인 존재를 꿈꾸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한 단어는 아닙니다. 괴짜들이 보통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괴짜들은 세상과 마찰이 생기더라도 어떻게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 아이디어는 결국 세상을 더 발전시키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남들의 시선에 개의치 마시고 남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끼워 맞추지 마십시오. 현재 안주하고 안전한 생각만 하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존재가 되도록 노력해보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특별하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재능의 격차보다 꿈의 격차를 벌려라. 꿈이라 쓰고 취업이라 읽는다. 이것은 어느 한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저에겐 정말 슬픈 문장이었어요.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꿈이라는 단어는 이제 사전 속에서나 존재하는 마치 허황된 단어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꿈은 허황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전략이에요. 우리 모두가 꿈을 이루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발전하게 될 겁니다. 꿈이 없다면 오히려 금방 지치고 말아요. 저의 제자 중에서는 학과 공부에 관심이 없고 오직 해킹에만 모든 것을 기울이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학사경고 누적이었고 재적 위기였습니다. 학과 공부에 불성실한 것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부 대신 좋아하는 일에 극도로 몰입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학생을 졸업은 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학생은 당시 최고의 보안 서비스 업체인 인젠 그리고 해커스랩의 창립 멤버 김창범이었어요. 해커스랩은 당시만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알렸고 이후에 신용카드 위에 적힌 글자 인쇄 기계도 그가 만들어낸 작품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학생에게 꿈이 없었고 성적이나 스펙 하나 못 맞춰서 좌절했다면 이런 꿈은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명확한 꿈을 세운 사람은 가장 고된 길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네 번째, 폭넓게 경험하라. 꿈에 관해서 얘기할 때 젊은 청년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해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문과와 이과를 결정해야 했으며 대학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학창시절을 보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성인이 되었을 때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지 못했어요.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놓여지게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스스로에게 나의 꿈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원하는 인생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인간으로 반드시 해야 할 질문인 걸 알면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 해보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세상에게 그리고 남들에게 그 결정권을 내어주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만의 꿈이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고 기특한 일이에요. 확고한 꿈을 가진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놀랄 만큼 많은 경험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스스로가 좋아하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단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1995년 미국 스탠퍼드 연구소에 초빙 교수로 가게 됐을 때 작게 출발한 스타트업이 세계적인 벤처 기업으로 거듭나는 현장을 목격했어요. 이 현장을 학생들이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실리콘밸리 회사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프로젝트를 받아서 그 연구비로 한국의 학생들을 실리콘밸리로 불러들였어요. 그 당시 학생들의 꿈은 단순히 논문을 써서 교수가 되는 것이었거나 연구원으로서 대기업에 취업하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큰 세상을 본 뒤에는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틈날 때마다 모여서 세미나를 열었고, 논문을 위한 세미나가 아닌 본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벤처 창업 세미나를 스스로 진행하게 된 거였죠.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페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배를 만들게 하려면 대양을 보여주면 된다. 꿈이 없다면 무슨 경험이든 상관없이 최대한 많은 경험을 폭넓게 해보세요. 오늘은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가 되기 위한 4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괴짜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 불편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 재능의 격차보다 꿈의 격차를 벌려야 한다. 네 번째, 폭넓게 경험해라. 모방 그리고 벤치마킹이 쉴 새 없이 행해지고 너무 똑같아서 이젠 누가 오리지널인지도 알기 힘들 정도로 비슷한 서비스나 제품이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 차별화와 진입장벽은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됐어요. 제가 생각하는 꿈은 거대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내가 상상하고 있는 내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대규모의 워크숍이나 연설을 하는 게 꿈이에요. 지금은 그 꿈을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가고 있는 중인 거죠. 하지만 이것이 저는 전혀 비현실적이거나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미래를 상상했고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 전략들을 생각해보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꿈이지만 비현실적이지도 터무니없지도 않습니다. 카이스트의 이광영 총장은 책 우린 모두 각자의 별에서 빛난다 에서 이렇게 말해요.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지탱해 준 것은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이었으며, 누구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으면 변할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말이죠. 꿈을 잃지 마세요. 꿈은 나의 색이고 나만의 색이 없다면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을 겁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하죠. 나만의 인생 그리고 나만의 색을 갖추고 싶은 분들,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경쟁력을 갖추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남에게 뺏기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과였습니다.